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쿠팡 청문회를 열고 고객정보 유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는 규제기관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035년부터 시행하려던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무리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산업 쇠퇴를 막기 위해 2035년 이후에도 내연차 생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과 달리 한국 정부만 급격한 전기차 전환 목표를 확정해 산업계 우려가 큽니다. 탈모 건보 적용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가 절실한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소외감이 크다며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건보 적용에 따른 재정 압박이 우려됩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회사인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 정부를 주주로 끌어들임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제련소 건설을 위해 미국에 세울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로 미국 전쟁부가 참여하게 됩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은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고려아연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F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F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한국 민간 기업의 주주로 직접 참여하는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가 기업의 주주가 되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미국에서도 드문 일인데 우리 비철금속 회사 고려아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를 주주로 끌어들이는지, 영풍 MBK 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작년에 한창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세계 1위 비철금속 회사죠. 이번에 미국의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주주로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참여한다. 상당히 드문 일, 고려아연이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미국 정부가 직접 주주로 들어오는 걸까? 박주근 대표님, 고려아연이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미국 정부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나요? 고려아연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철 제련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봐야지. 특히 아연 쪽은 마켓슈 1위고 예. 1974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51년 된 회사인데 예. 이 원래 이 제련 사업이 예. 굉장히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 사업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재미있는 게 예.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제련 사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원래 제련 기술은 미국이 먼저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요. 7, 80년대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의 세계 1위를 오래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이 고려아연이 건식 및 습식 제련 기술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면서 예. 세계 1위 자리를 꿰찹니다.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우리나라가 원기술국인 미국에 다시 투자하는 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이 습식 제련 기술 때문에 이전의 제련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았다면 지금은 예. 환경적으로 굉장히 친환 환경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개선이 그러니까 됐다는 미국이 얘기죠. 가져올 만큼 이제 좀 바뀌었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이 고려아연이 원래는 아연, 금원동 이런 비치를 하다가 네. 최근에 그 트리플 전략이라고 그래서 이 신생에너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예. 특히 이번에 미국이 투자한 결정적인 배경은 예.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 때 미국이 가장 빼앗았던 부분이 중국의 히토리 금속. 히토리오 그렇죠. 않습니까? 출업제 정책. 이 고려아연이 그쪽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련 예. 기술을. 특히 이제
고려아연이 최근에 그 수출 품목에 보면 예. 그 전략 광물이라고 하고 있는 안티몬이라는 광물이 있는데, 안티모니. 네, 안티몬. 예, 이 광물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내에 한 12 곳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들어가는 곳이 이제 철갑 저격탄 제조용 합금이라든지 예. 반도체 장비라든지 항공 우주 분야.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죠. 이번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 중에서 한 51만 톤 중에서 네. 대부분은 아연이나 뭐 금은 동이지만 5,100톤 정도 되는 히토류 금속이 바로 전략 자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려아연은 현재도 비철 재련 분야의 글로벌 1위고, 1위고요. 네, 이 기술을 미국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히토류의 그 바틀렉을 좀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읽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고려아연 기술력만 보면 전략 이런 기술에서 탁월한 비철금속 1위라니까 정말 자랑스러운데, 물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도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위해서 합작법인을 세우는데 네. 그 법인의 주주가 미국 정부, 옛날로 말하면 뭐 국방부, 지금 뭐 전쟁부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주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이제 우리 박 대표님께서 히토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히토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직전에 봤던 딜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US 스틸 딜을 사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US US 스틸 스틸이요? 같은 경우에 미국이 사실은 니폰 스틸이 계속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했죠. 예. 했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사실 내셔널 시큐리티 이슈로 해서 이런 걸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CFI US라고 하는 미국 무역 관련해서 별도로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수에 대해서 계속 거부감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어떻게 바로 이거를 골든쉐어, 황금주라고 하는 걸 미국 정부가 가지는 방법으로, 만약에 너네가 우리 지금 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뭐 국가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지 않습니까? 아까 방산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사실은 히토류가 있다 하더라도 또 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사실은 그 인수를 허용하면서 방법으로 정부가 황금주라고 하는 한 주를 가지고도 네가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우리하고 반하는 의사결정을 못한다라는 식으로 정부가 사실은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 그거 외에도 뭐 장기에 110억 달러 정도의 투자라든지 이사의 과반을 미국에 유지하라든지 본사를 피츠버그에 유지하라든지 이런 식의 조건들을 내세웠었거든요. 예. 자, 근데 철은 이미 USDL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히토류는 어떤가 하면 히토류가 분명히 필요하고 계속 지금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틀렉에 걸려 있는데, 중국과 갈등,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광산, 하나는 재련 기술이 필요한데 광산 문제는 미국의 패스파인더에도 있고 또 사실 호주라든가 여러 다른 지역에도 광산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면 재련 기술이 없습니다. 재련 기술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려고 그러면 예. 에코시스템이 형성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광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걸 잘 읽어봐야 되는 게 트럼프 정부는 최근에 대법원에 가 있는 232조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도 지금 대법원에서 이게 뭐 적법이냐 합법이냐 가지고 관세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관세 관련 법안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과연 이제 히토리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예. 정부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셔널 엑시큐리티, 국가안보 때 특히 이제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경제안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안보를 해결할 수 없다. 네. 비정상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US 스틸 사례를 지금 들어주시니까 일본이 인수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가진 황금주 하나로 뭔가 경영에 꼭 우리와 손발을 맞추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 국가안보 차원에서 봤듯이 그렇습니다. 이번 비철금속 재련도 고려하는 것과 함께 뭔가 미국과 함께 간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요? 공동 투자가 아니고 정확히 이렇습니다. 이 구조는 뭐냐면 일단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만듭니다. 협작법 미국이에요. 이 조인트 벤처는 뭐냐면 일종의 투자 기관입니다. 네. 이 조인트 벤처에 고리아연이 8,600억, 네. 그리고 미국 상무부하고 국방부 그리고 방위사업 전략기업이 3조 2천억을 넣습니다. 거기 조인트 벤처 된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국 정부하고 JP모건이 7조를 넣는데 여기에는 고리아연이 이제 연대 보증을 씁니다. 아, 고려아연이 본사가 보증을 써요? 보증을 씁니다. 그래서 10조 9천억짜리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네. 이 조인트 벤처는 말 그대로 일종의 펀드죠. 예. 이 펀드가 테네시주에 있는 재련소 건설에 투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투자된 이 기업은 고리아연의 연결 종속 기업으로 되고요. 고려아연. 예. 네. 이제 요게 그림입니다. 예. 이 기업은. 그러면 이 조건으로 고리아연과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서로 딜을 하느냐. 네. 고려아연의 바틀렉은 이거죠. 지금 계속 비판의 지점이 뭐냐면 이런 중요한 재련 기술은 우리나라에게도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데 예. 이거 지난번 MBK 영풍 경영권 분쟁 때 이거 중국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그런 시끄러웠죠. 걱정들이 많았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그럼 미국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네. 이 조인트 벤처는 기술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 투자 역할만 하고 실제 오퍼레이션 되는 기업은 고려아연의 종속 기업이 되고 아, 고려아연이 직접 오퍼레이션 하는 거죠. 오퍼레이션 그래서 운영을 한다 이거죠. 이 기술 안보는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할 것이고 그럼 미국 정부는 뭘 원하느냐? 미국 정부는 대신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아, 고려아연 본사에 그래서 상호 이렇게 지금 조인돼 있는 거죠. 야, 아주 복잡한 구도이긴 합니다만 서로 간에 뭔가 이해관계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 정부가 이 조인트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갖는다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10%를 갖게 되면 고려아연이 결국은 그 합작법인의 제3자 배정을 통해서 10%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지금 광물 전략적 동맹이니까 이게 우호 지분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경영권 분쟁 중에 있는 영풍 MBK 파트너스가 가처분 소송을 냈던데 네. MBK 파트너스는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JB 구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JB를 만들 때 사실은 방법은 뭐 이게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생산법인으로 JB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이제 아까 내셔널 시큐리티 이슈가 미국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있기 우리 때문에 기술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생산법인이 아닌 사실 지배 목적의 지주회사를 JB로 만든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지배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JB로 만드는 이런 구조 자체의 일회성 때문에 뭔가 생기는다기보다는 예. 결국 이게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JB를 만들기 위해서는 합작법인이죠.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려아연은 이제 지분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상법 418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 거죠. 상법 418조 2항입니다. 예, 그 뭔가요, 그건? 그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상법 418조 2항 우리는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새로 유상증자를 해서 신주를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주주한테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 주주. 근데 미국 법은 꼭 주주한테 줘야 될 건 아닌데 우리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주에게 줘라. 근데 너가 주주 아닌 제3자한테 주고 싶으면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도입 아니면 우리가 그 재무적인 어떤 목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틀어 가지고 경영상 목적이라고 흔히 칭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은 이제 아마 고려아연 입장에서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이 경영상 목적이 있다고 할 거고 예. 반면에 이제 지금 아까 MBK 말씀하셨던 파트너스? MBK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게 맞냐.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너네가 말은 경영상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배권,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냐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분의 성격이 뭐냐라는 걸 텐데 네. 결국 무효 지분이 아니냐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할 텐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판결들이 있는데 뭐 예. PC 디렉터라든지 이런 판결에서 오로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해서 제3자 유상증자를 하면 이건 무효다라고 무효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과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성격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 터지니까 이사회 고려아연 이사회 의결을 하고 나서 이게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네. 다시 영풍 MBK 파트너스에서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내니까 주가가 급락했는데 주주들은 지금 어떻게 주주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그러니까 그 지금과 변화를 보면 예. 그 미국에 짓기로 했다. 미국의 지분을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사실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가처분 신청이 되면서 다시 급락을 예. 한 게 되는 거죠. 오늘 다시 좀 보합부로 오르는 것 같은데 예. 주주들은 사실은 고려아연을 아직까지 경영권 분쟁주로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어느 정도 그렇죠. 마무리됐다.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주가 흐름을 보면 50만 원대의 주가가 있다가 경영권 분쟁 한참 전에 8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예. 다시 떨어졌다가 150만 원 오서 지금 상태가 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고려아연의 밸류는 예. 투자자분들은 고려아연이 비철 쪽에 글로벌 넘버원인 줄 알았더니 예. 휘토류 쪽에
안보 자산 가치도 있네. 예. 요렇게 요 가치가 지금 애드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코리아인의 주가를 보는 객관적인 방법은 이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되면서 본연의 가치가 비철 쪽의 글로벌 넘버원 플러스 미국의 주식이 10% 만약 들어온다면 네. 이건 기업 가치가 전혀 다르거든요. 시장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여력이 그렇죠. 있다, 이거는 이거죠. 안보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애드 밸류가 될 수 있어서 예. 그 가치가 지금 반영을 될까 말까라고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하니까 주가가 다시 급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인데 그 판단이 조금 잘 모르겠다. 투자자들이 지금 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까? 정말 JB가 합작공이 만들어주고 10% 유상증자가 될까? 아니면 이게 무산될까? 지금 오리무중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장 큰 쟁점? 예,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저도 이 분야에 뭐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지금 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상황은 사실 좀 모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호하다. 왜냐하면 예. 이게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딜을 더더군다나 이게 정부 단이 들어와서 미국 정부. 같이 저희 JB를 만들고 예.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밸류에 대해서는 애드밸류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예. 더더군다나 국가 안보 측면까지도 끼어 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그러니까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실제로 JB가 지금 진행되는 딜 과정에서 아마 어떤 식의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딜 클로즈와 관련해, 그러니까 딜 클로즈라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JB가 끝나면 네. 그러니까 딱 만들어질 때까지 고려아연은 뭘 하고 미국 정부는 뭘 하고 약 당사자 간에 할 일들을 쭉 정해놓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게 지금 정해진 거에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만족을 못 시켜가지고 했을 때는 주주 입장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네. JB 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딜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서 딜이 끝나지 않았다. 그 점의 예. 대표적인 제가 보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이 소송입니다. 소송.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소송에서 만약에 이게 빨리 끝나서 딜이 정말 될 때까지는 가부간의 결론이 나고 네. 이게 만약에 뭐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분명히 이게 뭐 경영권 방어 목적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사건 같은데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만약 기각이 돼버리면 좋은데 예. 기각이 안 되고 사실은 딜 조건은 성취가 안 된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이게 만약에 딜 조건이 안 되는 바람에 무산된다라고 하는 건 최악의 경우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가 이렇게 토류 때문에 밸류가 있는가 보다 확 했는데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가처분 들어오니까 이거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이게 만약 무산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딜, 이 코리안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여러 가지를 목적을 노린 딜로 보이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 미국 정부가 짰을까요? 미국 정부가 투자하니까 아니면 우리 코리안 측에서 짰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 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우리가 마스가로 굉장히 뭐 마스가는 예. 너무 잘하는 사실인데 그렇죠. 그 방미 그 단에 최인부 회장이 같이 갔습니다. 코리안 회장이 네, 그것도 그래서 거기에서도 재련 관련 MOU를 했었어요. 예. 그 당시 분명히 그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때부터 준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마스가는 그렇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는데 마스가는 미국 정부에서 투자를 직접 지분 투자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재련만큼은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다고 미국에서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지금 MBK하고 영풍 쪽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걸고 넘어지는 한 3-4가지 되는데 예. 첫 번째 졸속 검토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졸속 검토. 네. 네. 너무 그러니까 사전 설명이 8시간하고 이사회 7시간 이렇게 했거든요. 15시간 하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 8시간이면 긴 거 아닙니까? 긴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24시간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예.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통보하고 일요일 아침 7시에 이사했다 그래서 문제를 네. 찾고 있는데 실제 고려인 쪽에서 한 8개월 정도 숙고를 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주 유상증자를 하지 않느냐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아마 설명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보 전략 이슈하고 밀접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반 주주에게 우리 이런 목적으로 유상증자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 오픈되고 미국에 뭐 여러 가지 중국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예. 어쨌든 현재 상태로 고려아연 최인범 회장 쪽은 이번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고 미국에서 지분이 들어오고 하면 한 일석 3-4조의 효과를 누리지 그 정도 않을까 효과를 누릴 수 싶습니다.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과 전략 동맹을 맺고 미국에서
또 공급할 수 있는 재련소를 짓고 우호 지분도 얻고 네. 그렇죠.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 고려아연은 많은 돈 투자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빚 보증은 또 감당을 해야 되네요. 임대 보증 감당을 해야 임대 보증 되겠지만 감당을 실제로 해야 들어가는 돈은 8,600억 정도니까 10조 9천억이 10% 정도 안 되니까. 예. 이런 사태가 과연 법정에서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은 결론이 이렇게 오래 안 걸리죠. 예, 가족처분 신청이 오래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보통 통상적으로 2주 기일 뭐 아무 급하게 잡아도 예. 뭐 경우에 따라 한 달까지 잡는데 아마 신청 법원이 이 사건 같은 게 그렇게 오래는 안 잡을 것 같고요. 예. 아마 2주 정도면 잡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기일을 잡고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딜 조건 자체는 뭐 여기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이 과연 어떻게 법원의 결정이 내릴지 조금 궁금합니다만 지난 2020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주회사 한진칼 그리고 이 KCGI 당시 지분을 갖고 있는 KCGI와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례라는데 혹시 좀 똑같은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당시 사례. 실제 KCGI 이제 강성부 펀드 쪽하고 이제 당시에 조모 씨 예. 하고 사실은 이제 칼하고의 경영권 분쟁하고 이건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사한 점들이 있다면 당연히 같지는 않죠. 근데 네. 유사한 점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당시의 기억을 떠들어 보시면 이제 산업은행에다가 네. 이제 지금 미국 정부처럼 이제 그 제3자 유증을 해줬고 그 제3자 유증으로 들어오는 산업은행이 이게 재무적 목적 때문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게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권, 경영권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당시에 아시아나 인수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나 인수를 하려면 자금이 조달될 필요성이 있고 자금을 조달되는 방법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은 뭐 제도도 MBA 할 때 101으로 배웠던 게 자금 조달 방법이라는 거는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차입을 할 이유가 없이 네. 유증을 하는 방법으로 더더군다나 전략적 투자자인 산업은행, 당시 아시아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끼고 있어서 사실은 마치 미국 정부처럼 산업은행에 들어올 수 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죠. 비슷하게. 그리고 법원도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기각해버렸거든요. 기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로직이라면 자, 이것도 한번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 자, 비철금속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중요성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히토류 관련된 어떤 재련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어떤 국가가 차원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굉장히 중대사 이는 이제 그런 경우에 전략적으로 사실은 자금에 정부 돈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연대보증 말씀하셨지만 예. 정부보다 더 높은 신용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 돈이 들어올 수 있고 적은 돈으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예.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예. 히토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시아나 인수를 통해 가지고 항공 시장을 안정화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만큼이나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판결문을 보면 예. 2020년 12월 판결문을 어떻게 보면 됐어요? 그때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국내 산업 전반의 위기 극복이라는 목적은 경영권 방어 목적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공익을 사익보다 더 우위에 서서 이거를 이제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 건 때문에 조은 퇴장 쪽의 한진칼은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상대편에 있는 지분이 희석되면서 네. 사실은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번 거랑 너무 비슷한 게 예. 만약에 이 판결문을 그대로 이제 본다면 예. 이번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네. 국가안보, 뭐 한미 동맹 여러 가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기각 쪽의 무게가 실 수는 있고 이 판결을 그대로 본다면 만약에 기각이 돼서 이건 예상이 돼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제3자 배정 합작법 조인트 벤처에 된다면 지분 구도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지금 재밌게도 예. 이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이 경영은 하고 있지만 지분은 열세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영풍과 MBK가 합산해서 거의 40%, 예. 39.7%. 그리고 최윤범 회장 제공 19.1%예요. 예. 우호 지분을 합쳐도 이쪽은 40.2%, 이쪽은 30.2%밖에 안 됩니다. 예. 이 격차가 꽤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도 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명의 이사 중에서 예. 4명 빼고 11명이 다 최윤범 회장 쪽 이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년 3월에 주주총회 있고 매년 주주총회가 바뀔 때마다 이사회는 바뀔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열세 있는데 이번 이 10% 유상증자 때문에 어떻게 바뀌냐.
물론 둘 다 지분 희석되겠죠. 그렇죠. 영풍 MBK 쪽은 35.7% 희석되고요. 예. 제인보험 회장 쪽은 17.2% 희석되는데 예. 여기에 10%의 지분 누구한테 손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고려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쪽도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기대를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데 마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번 고려아연의 투자 계획을 미국의 큰 승리다. 이렇게 이제 대환영을 했어요. 아무래도 네. 중국과의 이 광물 전쟁, 히토리 전쟁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미국의 입장, 미국의 계획도 이번 어떤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법원에서 판단도 해봤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뭐 이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도 뭐 물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뭐 이게 뭐 우리가 미국이 큰 우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배 경영권 방어라고 하는 거를 위한 이제 제3자 유증 같은 게 뭐라고 보는 이유는 그게 특정한 경영진의 사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사익만이 아니라 그 사익을 가사 일부 만약에 일부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영풍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 사실은 그걸 뛰어넘는 공익이 뭘까라고 네.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은 미국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 관점에서 바라볼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의 당연히 고려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10% 같은 경우에 그게 뭐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아마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우호 지분인지 아닌지. 근데 뭐 지금 이제 두 분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단정적으로 우호 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뭐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항상 그럴 거냐라고 사실은 법원에서 단정할 수 있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경우에 따라 사실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 또 합작법인 세우는 과정 여러 가지가 이제 시간이 필요한 진행이 될 텐데 이 고려한 주가도 그때마다 출렁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가장 고비가 좀 될까요? 우선 가장 가깝게는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 결과. 기각이냐 인용이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기각으로 된다. 그리고 이게 기각으로 되면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기각이 그렇죠? 되면. 그리고 실제 이 테네시 공장이 스타트가 27년이거든요. 예. 조인트 벤처는 지금 바로 만들더라도 예. 공장 시장은 27년인데 예. 27년 지어서 29년부터 이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는 굉장한 밸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그때까지는. 네. 그리고 이게 미국 쪽의 시장을 확보하면 예. 사실은 유럽 쪽에서 환호를 합니다. 유럽 네, 쪽에서. 유럽 쪽에서 이 이제 히토류가 그쪽 마찬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중국을 뺀 나머지 지역의 시장을 확보하는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예. 기업 밸류는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네, 간단하게 다 하면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중국하고 사실은 이제 서방 계열에 있어서 히토류를 생각해 보면 예. 사실은 광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서방 쪽에도 사실은 광산이 꽤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전체적인 그 밸류 체인을 봐야 되는데 밸류 체인에서 재련 기술을 제대로 갖고 있는 회사가 서방 진영에는 지금 고려아연밖에 없다는 고려아연밖에 겁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미국에 들어가서 예. 미국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 사실은 미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파인드 광산은 광산 단일 규모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광산입니다. 예. 물론 그걸 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지 문제는 있는데 예. 어쨌든 사실은 핵심적인 고리는 결국 그럼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예.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미국 정부도 고려아연이 만약에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네. US 스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미국 정부가 들어오는 이례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전체적인 히토류 전쟁의 그림을 놓고 보면 예.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수가 이거 외에 없지 않았나라는 우리 생각이 고려아연에 손을 내민 거네요. 미국 네, 정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으로서는 굉장히 또 시장이라든지 기업 운영이라든지 경영권에 중요한 결정을 한 거고 혹시 리스크는 좀 없을까요? 미국 정부가 만약에 이대로 결정이 돼서 이제 지분 10%를 고려아연에 갖게 되면 저는 큰 리스크는 없다고 없다고 봅니다. 봅니까? 일단 직접 투자하는 돈이 10%도 안 되고, 네. 그죠? 그럼 리스크가 좀 적은 데다가 사실은 더 절실한 건 우리보다는 미국이기 미국이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의 미국 재련소 건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주주로 참여하는 문제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죠. 완커가 채권 상환 연장에 실패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맞았는데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앞으로의 경제 전망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네요. 완커가 디폴트 위기라는데 우선 완커가 어느 정도 큰 회사입니까? 완커요. 중국 최대의 부동산 건설사입니다. 최대. 네, 뭐 본사는 그 중국 광동성 심천에 있고요. 예. 우리가 보통 선전이라고 얘기하죠. 네. 2021년도에는 그 세계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160위까지 했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얼마 전까지는 계속 들어왔던 헝다, 헝다. 이구이엔과 예. 같이 중국의 3대 부동산 건설사로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네네. 규모는 뭐 상당합니다. 네. 다만 이 완커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최대 주주가 정부의 돈이 들어가 있는 국유기업이라는 겁니다. 국유기업이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많은 사람들은 예. 완커의 어떤 디폴트 문제를 가지고 이게 대마불살 텐데 이걸 과연 디폴트가 가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 나왔던 정부의 일련의 정책과 더불어서 이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가 디폴트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채무 연장을 해주지 않고요. 예. 또 강력한 어떤 담보를 요구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 새로운 어떤 지뢰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예. 이것이 산업 그리고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채권 상환 연장에 실패했는데 뭐 이제 임박한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디폴트가? 사실은 15일 날 이미 그 상황이 결정이 됐습니다. 20억 위안, 우리 나라 돈으로 하면 400억 정도 될 겁니다. 4,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에 대한 채부 상환을 요구했는데 완커가 그걸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못 이르렀습니다. 갚았군요. 그래서 1년 연장을 해달라 그랬고 18일 날 또 돌아옵니다. 그거는 그 규모가 조금 그거보다는 더 큰데요. 예. 한 37억 위안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돈도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네.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채권자들은 완커의 그 어떤 경영 능력 그리고 재무 능력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완커가 국유 대기업의 대규모 은행의 어떤 자본 그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게 경영 그리고 재무적인 상황이 좋으면은 과연 이런 행동을 했을 거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판매도 안 되고 있고 새로운 어떤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이러한 시장 상황에 정부 정책은 시장에 맡기겠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기업이 예.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지원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네. 그런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지금 완커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최대 주주가 국유기업이다 보니까 선전 메트로라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유기업이라는 건 정부의 의지가 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왜 네. 선전 메트로는 이렇게 큰 회사의 채권 상환 연장에 지금 반대한다면서요? 왜 네. 그럴까요, 이게? 선전 매크로가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전 매크로가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27%에서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약 300억 이상의 그 돈을 완커에다가 지불을 했고 그리고 상당히 어떤 재무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도하고 있었는데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런 방침을 내놓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건 시장 결국은 친화적인 정책. 네. 능력이 없거나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은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놓아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점 매크로가 바로 액션을 취한 겁니다. 네. 재무적인 어떤 채무 상환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이고요. 네. 아마 18일 날 있을 그 재무 상환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참고로요. 예. 중국은 이게 선전 메트로가 사실 지하철
우리식으로 하면은 지하철 공사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군요. 네, 지하철 공사가 상당 부분의 도시 개발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돈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 건설업 그리고 대부업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선전에서 그런데 그 선전 매크로도 지금 재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디폴트가 날 것 같은 지금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미 헝다 아까 말씀해 주신 비구이안 다들 이제 파산하거나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완커가 만약 이렇게 해서 디폴트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 부동산 시장에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을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뭐 한 세 가지 시장에서 이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예. 부동산 시장은 지금부터 상황이 더 안 좋을 겁니다. 더 안 좋아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감을 떨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디가 바닥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공급도 되지 않고 판매도 예. 되지 않고 그리고 각종 어떤 재무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정부의 지원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증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증시는 아마 단기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증시의 영향력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또 외환 부분도 있는데요. 예. 외환에 있어서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비구이엔이라든지 헝다 같은 경우에는 차입을 홍콩이라든지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환 간의 관계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완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만큼의 그런 규모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어떤 사업 영역을 향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국내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가 조기 수습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는 이 문제를 민영기업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증시는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외환 시장까지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참 문제인데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줄곧 이게 부진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뭐 정부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그런 시장을 부추긴다거나 띄운다거나 부양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해왔습니다. 예. 그걸 이제 강심제라고 보통 중국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강심제요? 예, 네. 강심제를 놓는다. 그래서 네.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면은 전기 충격도 강하고 네. 약도 먹이고 해왔던 것이 과거 중국 정부였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영유하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전기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뭐 건축 자재라든지 해가지고선 이 부동산업을 키우게 되면은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호전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특히 90년대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07년과 2010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재정 위기 때도 네. 부동산 진흥 그리고 어떤 경기 진작을 통해 가지고선 상당히 재미를 봤던 것이 중국 정부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는 마치 밑이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유동성 함정에 그 빠진 정도예요? 상황입니다. 네. 특히 21년서부터 지금까지 예. 부동산은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예. 공급도 하고 있지 않고 공급도 안 늘어나. 사겠다는 사람도 수요도요. 없고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재무적인 부담은 가중되고 예.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시스템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유기업의 예. 한 7대, 8대 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융자를 받아가지고서 운영을 해왔던 사실이거든요. 예. 이게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자를 갚고 했는데 지금은 이자를 갚을 능력도 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은행 자체도 이런 부실 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어떤 채무 상환이라든지 재무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중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어떨 것인가라는 네. 우려가 가장 큽니다. 다만 네. 예. 지금의 이 상황이 과거의 일본하고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왔다라는 상황은 비슷한데요. 예.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일본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그와 달리 네. 정부가 언제든지 나서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규제도 할 수 있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시장에서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종의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2001년서부터 2005년도까지는 부동산업이 이러한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근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거다. 그러네요. 고름은 더 깊어지고 네. 상처는 더 깊이 악성화될 것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라는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공급 수요 다 준다면 그게 자체가 소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11월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낮은 수준에 떨어졌다는데 네. 이 결국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니까 중국 소비도 이렇게 깔아앉아서 좀 살아나지 않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중국 GDP의 25%에서 3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 소비 여력, 그러니까 소득을 보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예. 대부분 그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 축적된 경우인데 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2001년서부터 25년도까지는 계속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다 예.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소비 진작도 되지 않고 네. 또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2023년도에는 중국 정부가 끊임없는 그 부동산 정책을 내왔습니다. 뭐 네.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을 판단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네. 만약에 중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한다든지 재정 정책을 푼다 그러면은 아마 정부 정책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도록 얘기를 해놓고서 그랬는데 스스로가 그 법을 훼손하면서 다시 예. 살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게 끝이 어딘가도 알 수 없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중국 경제가 전반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중국 경제 모든 전반이. 사람들은 다 뭘 기다리냐면 예.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통한 정책이 나오기만을 경기 기다립니다. 부양 그래서 기다린다. 주기를 보게 되면 예. 부양 정책이 나오면 증시도 오르고 예. 경기도 좀 살아나는 듯 싶다가 한 달도 못 갑니다. 예. 다시 내려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도 잠깐 예. 중국 증시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 예. 추세거든요. 왜? 네. 10월에 경제 공작 회의를 했고 3월 달에 양회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1년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이제 경제 공작 회의를 네. 지난 10일하고 11일 했잖아요. 네, 이틀간 이게 이제- 진행했습니다. 네, 이게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올 한 해의 경제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평가, 예. 그리고 내년에 대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각 지방 정부 단위에서 하나하나씩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했다라는 거는 각 성별로, 각 도시별로 이미 경제공작회의를 했고 네. 거기서 추려진 보고서가 중앙에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각종 운영 방식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네. 경제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이 갖는 양호에서 성장 목표치 보통 네. 뭐 5%, 3% 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5%쯤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슨 부양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게 또 시장의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양책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 뭐 그런 어떤 신호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좀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대략적인 어떤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은 예. 정부가 재정을 풀겠다라는 재정을 거가 있고요. 풀겠다. 모든 문제는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시장에 것이고요. 맡기겠다.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예. 소비 진작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2024년도, 23년도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구 환신이라 그래가지고서 네. 물건 사면은 새로운 걸로 바꾸면. 예,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을 했는데 예. 이거는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구환신이라는 게 모든 상품에 대해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 특정 기업의 특정 상품에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과연 약발이 받을까? 이만큼 썼을 만큼 썼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약발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혹시
주택 관련된 부동산 대책 같은 거는 뭐 뚜렷한 게 없었죠. 뚜렷한 게 없습니다. 뭐 공급을 이제 뭐 제한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판매, 지금까지 판매되지 않은 것을 판매하도록 하는 잔여 판매를 촉진시키겠다라고 잔여 판매. 얘기했는데 예. 그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일반 소비자들이 집을 사지 않으면 그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37만 정도의 단지가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렇게요. 예,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37만 굉장한 거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 중국에는 이러한 빈 단지가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예. 과열에 의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진 것과 그리고 네.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맞닥뜨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디폴트 위기 그리고 중국 경제 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 회사인 고려아연에 미국 정부가 주주로 참여합니다. 고려아연이 테네시주에 재련소를 세우는 데 필요한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로 미 전쟁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한미 간의 광물 동맹이 맺어지는 셈이죠.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 고려아연이 올라탄 겁니다. 방식이 아주 특이하죠. 미국 정부가 직접 주주가 되는 것, 이른바 국가 주주 모델입니다. 한국 기업은 첫 사례인데요. 기대도 크지만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도 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